여야 사당이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원내대표 간 합의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20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뉴스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방금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연결식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20일 이제 북한으로 별세를 하셨죠. 오늘 연결식이 있었고요. 장례 기간 많은 정치인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또 조문하고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연결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숙한으로 돌아가시다기보다는 아마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으로 10년 동안 계속 누워 계셨다고 하니까는요.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걸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그 5.18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 고문으로 이제 어쨌든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김홍일 의원까지도 힘들게 했었는데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고문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네. 주 의원님. 한 우리나라의 한 50대 정도 위의 기성 세대들은 김홍일 전 의원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랄까 연민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 일반인으로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엄혹한 생활을 하고 민주화투쟁에 아버지하고 같이 하면서 민정항영 사건이라든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옥고를 치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고문의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킨슨 병 같은 그런 걸 얻어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잠시 했지만은 오래 하지 못하고 나머지 생을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그런 연민의 정이 있는데 오늘 그 연결식 때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점에서 서로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은 이제 다시 없는 시대가 돼야 되겠죠. 예. 그 김 전 의원의 유해가 원래 당초에 이제 저희 이제 상식적으로 하면 바로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5.18 광주 국민묘지에 안장이 될 것으로 했는데 예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보류되고 심의를 좀 거쳐야 한다고 그러죠. 예. 심의를 거치면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구묘역에 안장하고 민주화운동 묘역으로 그 공원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것 역시도 이제 어쨌든 그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론적으로는 유죄가 낮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오늘까지도 진상규명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스스로 정말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그 땅바닥에 이렇게 박을 정도로 내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훈처에서 합당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5.18 묘역에 안장이 되는 것이 아마 국민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좀 정치권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공수처법에서의 기소권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여당의 양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었을 때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가 어쨌든 그 의총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폐지 예를 들어서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러니까 개정을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 폐지를 하자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폐지론자가 강경하게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국보법 개정조차도 못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공수처를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좀 부족하나마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별 이견 없이 물론 이견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논의는 굉장히 이제 좀 진행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기소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18일인가요? 바른미래당 의총 때 그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한영 원내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을 좀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의총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의총인가 유승민 의원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굳이 그렇다면 시간이 좀 촉박한데 이게 달라질 게 없다면 왜 이런 일이? 내부도 예.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도부 간의 그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변경을 해야지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열기 전에 그러니까 홍영표 사실은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와 구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합의문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게 예. 절차가 있는 예,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 의총에서 그 절차에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홍영표 의원이 그런 입장을 내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3당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뭐 쉽게 일단은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예. 바른미래당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 안에서도 물론 일부는 패스트트랙이 돼가지고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될 경우에 지금 안대로 하면은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지역구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 주로 이제 농어촌 지역이 되겠죠. 그쪽은 통폐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지만은 뭐 어쨌든 이제 통과됐고 바른미래당이 문제인데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특히 이제 바른정당 출신 네. 의원들 입장이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를 했고 또 이번에 그 민주당하고 또 절충 합의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목적이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 연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돼가지고 선거법이 한국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그 여당의 안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선거법이란 거는 게임의 룰인데 예. 게임이란 건 당사자가 있는 것인데 서로 합의해가지고 합의 안대로 선거법을 개정해 온 것이 지금까지 관례인데 어느 한쪽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의 역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그걸 추진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역풍을 맞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하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법 정부 여당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은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하면은 과반수는 되지만 이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걸 표결 처리해가지고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 표결 처리를 해가지고 당론 채택이 아닌 그냥 일반 표결 처리를 해가지고 강행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분열 또는 분당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게 가시화되는 이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론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 안건으로 해가지고 뭐 과반으로 이거 만약 결정이 날지 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한 40여 분이 지났죠. 의총을 시작한 지 근데 파행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처럼 공개할 건가 비공개할 건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방금처럼 3분의 2 찬성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과반 투표로 할지 이것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이 추인 합의 작업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면 오늘 안에 이게 요청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 처리해도 저는 되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20대 국회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패스트트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전에도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상정돼서 처리된 게 이제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럼 일반 안건으로 처리. 아니 저희는 당론으로 채택이 당론으로? 됐죠. 저희는 당론으로? 의총에서 좀 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고 예. 바른미래당에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 당론으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다면 일반 안건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330여일 정도 아니면 270일간 동안 충분하게 수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여야 합의 사항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에서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18년 12월 18일 날 처리됐던 여야 사당의 합의 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지키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20대 국회가 없다라고 선언으로 통해서 자꾸 겁박할 것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거에 협력을 해서 어떤 선거법이 21대에 가장 적합한 선거법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깃장을 놓고 뭐 장애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호응해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추경안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지만 한교안 대표가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 그다음에 그 든든한 안보를 챙기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4월 달부터 현장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특히 여기에 첫 번째 갔던 것이 포항 지진 현장에 고초를 겪고 있는 주민을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지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 불편해서 장외투쟁을 한다면 원내에 병행투쟁을 하셔야 된다는 걸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의원은 의원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원외 예. 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는 장외에서 집회를 하시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풀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본인들이 약속한 것, 그러니까 산불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항 지진 대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저희도 야당 시절에 급한 투트랙을 건 좀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투쟁을 할 원내 거면 병행 해야 투쟁할 되겠다. 때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당도 사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4월 국회 초반부터 했었는데 예. 아직까지 크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한국당의 어떤 입장인 건지 또 궁금합니다. 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외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국회를 완전히 불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봐서는 장 의원 내외 병행 투쟁을 할 것 같은데 한국당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거법이 이렇게 여당 일방에 의해서 개정되면 가만 앉아서 몇십 석 의석을 그냥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그런 처지를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역풍을 우려하는 그 의견들은 보면은 선거법을 이렇게 처리한 적은 없다. 법을 룰을 바꿔가지고 투표수는 그대로인데 어느 한 당이 그냥 왕창 의석수를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정당은 몇십 석이 그냥 앉아서 뺏기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민주당이 그 이해찬 대표 말 맞다나 20년, 50년, 100년 집권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바뀐다고 가정해봐라. 예를 들어서 아주 다음 총선 때, 내년 총선 때 한국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가정했을 때 한국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선거법을 일반 개정해서 한국당이 유리하게 만들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유리하게 만들고 그다음 또 지방선거 총선도 유리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표지만 한국당이 다 가져가게 만들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 차원에서 의석을 그냥 가만 앉아서 뺏기는 거 그리고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불법적인 룰 설정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이해찬 대표 말씀 맞다나 240석인지 260석인지 이렇게 얻게 되면은 개헌선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나라의 정체를 실체를 바꿀 수 있는 개헌까지도 나머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코드 사법기관이 돼가지고 정부하고 청와대가 코드를 맞추는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상권 분립을 지키고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될 국회마저 이렇게 범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민주주의의 종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한국당 때문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시는 당 차원도 거죠. 그렇지만은 예. 민주 정치, 의회 정치라는 것도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사활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4월 국회 때 처리해야 하는 앞서 김현 의원께서 짚어주셨던 그 추경안 처리 문제 이런 부분도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를 더 다급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청와대나 정부거든요. 정부가 그 추경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걸 또 제안을 한 예.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되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당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정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한국당보다도 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싹쓸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원외위원장들 있는 자리에서 덕담으로 하신 얘기니까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그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이제 소수 정당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 법 개편입니다.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지금 지지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전혀 못 가져가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지지율로 놓고 보면 이 정당 명부제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가짜 뉴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정을 했을 때 그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국회 상황이.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그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세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어떤 막후 역할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의 상대들과 야당과 해야 되는데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축소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도권도 많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의석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그러니까 성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싸움을 했을 때는 아무리 지역구를 사수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원내대표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잘 되고 못 되느냐라도 되겠지만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원활하게 안을 만들어서 야당의 이제 속수무책인 야당과 협상을 하기는 매우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정의당이나 물론 정의당이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민평당이나 이런 원내대표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21대 국회를 어떻게 잘 준비할 거냐를 가지고 국민들의 명분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정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20대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21대에서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해놓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야지만 다시 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현재 의총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도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또 표명을 한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수습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독일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이 당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원거리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제 통합을 강조하고 예. 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해 줄 걸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에게 좀 이제 쿨다운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 의원들한테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좀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손학규 대표에게
하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 대표가 저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이제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당에서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거취 문제로 공격을 받고 당이 이제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고 또 본인 사퇴 연판제까지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돌파구로 이거를 던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른정당은 이제 뛰쳐나갈 명분이 생겨버렸고 그게 당장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그런 변수가 없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명분을 주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위기감이 들고 그래서 또 그냥 원론적인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의원이 손 대표가 결단 내려야 된다.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그 메시지 안에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 대표 퇴진 그 집단 행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안철수계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손 대표의 거취가 정해지고 이 갈등이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분당으로 그냥 치닫느냐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전한 안철수 의원 전 공동대표의 그 메시지를 따르면 좀 더 독일에 머물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앞으로의 나갈 바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 이현주 의원은 이제 이미 2020년에 그러니까 총선을 그 당으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이제 곧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 바른미래당에 그럼 8명의 이제 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토요일 날 집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에워싸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광화문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정도로 지역에서 이제 장외 집회를 하려면 대한애국당의 도움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건데 그쪽에서는 일단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너무 강경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돌아올 즈음해서 조금 보수적 색채를 강화시키는 형태의 바른미래당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통합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손학규 대표를 또 압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정책 족적을 보면 무소속으로 하다가 저희 민주통합당으로 합당을 했다가 다시 국민의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탈당해서 창당했다가 또 합당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년 동안 거의 매해 정책 입지가 바뀌는 건데 본인이 주도해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분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통합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가 녹록하게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날 분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식의 이제 시속 게임은 계속될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그 합의 추인이 아마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현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